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그 흔한 연말 특수도 없었습니다. 잠시일 줄 알았던 멈춤은 어느새 일상으로 자리 잡았죠. 경제계는 참담한 고통을 견디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꼽은 10대 키워드를 통해서 코로나19와 치열한 사투를 벌인 경제계의 올 한 해 사투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새해 찾아올 변화도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마지막 날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1년간 경제 현장 오늘에서 많이 다루고 좀 무겁게 다룬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10대 경제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우선 한번 보면 대부분 코로나의 영향인데요. 자영업자의 눈물, 또 22년 만에 역성장, 빼앗긴 일자리, 부동산 24전 24패 동학개미 첫 승리, 그리고 또 이건희 회장의 유산, 사모펀드의 지난 배신. 10월에 별세했죠. 예. 여덟 번째로 이제 본물 터진 반기업법,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이런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논의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자영업자들, 코로나로 정말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코로나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정책적인 또 실수나 실패도 좀 영향을 줬을까요? 자영업자 경영 환경은 사실 코로나 이전서부터 계속 안 좋았거든요. 통계를 보면 네. 제가 가져왔는데 2019년 네. 작년 12월 현재 자영업자 숫자가 그 전해에 비해서 10만여 개 줄었어요. 이미. 네, 코로나 들어오기 전에. 네. 그 중에서도 유고용자, 고용인을 두고 하시는 자영업자는 한 20만 개가 이미 코로나 들어가기 전에 줄었단 말이죠. 네. 그러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게 또 얹어진 거잖아요. 코로나가 덮쳐서. 그죠? 네. 그래서 2년을 놓고 보면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요 2년을 놓고 보면 자영업자 숫자가 통계로 잡힌 것만 해도 20만 개 이상이 줄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유고용자는 그보다 더 많이 줄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용인을 두던 분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용인을 안 두는 자영업자를 많이 받겠다는 네.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정말 금년 한 해는 자영업자들한테는 난생에 이런 예. 어려움이 없었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올해 키워드로 자영업자의 눈물을 첫 번째로 꼽았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좀 더 씁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서 이제 신 교수님이 어떤 구조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내수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그동안도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지만 이걸 좋은 일자리 예. 내지는 다른 쪽으로의 유도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었고 이러다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3차 재확산에 따라서 네 번째 추경까지 단행을 했고요. 세 그렇죠. 차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을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매출이 얼마나 줄었습니까를 설문조사했더니 네. 10명 가운데 7명은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평균 37%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28%가 변화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0.7%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거의 14조 3천억 원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이 7조 8천억 원. 이번에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이 되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플러스 알파에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9조 3천억 원인데 1차만 전 국민이었고 2차와 3차는 선별적으로 갑니다. 물론 2차에는 돌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보편적 지급이 약간 플러스 가미된 성격이 있습니다만 예. 과연 KDI 분석은 과연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어느 정도 과연 소비를 했겠느냐를 보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100만 원을 받았다면 한 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돈을 더 썼더라. 30% 70만 원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게 이 빚을 갚거나 아니면 미래 불확실하니까 쟁여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지금 한 달 정도 반짝 좋았고 네. 그 이후로 별로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제3차 확산세가 이제 때문에 요번에 이제 세 번째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종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4차, 5차, 6차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내년에 이제 써야 될 돈에서 이미 이제 3차 재난지원금에서 예비비 절반 이상을 미리 쓰고 있습니다. 생겨서. 자, 이런 것들을 봐서 아마 국가 부채에 대한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을 막 하셨는데 이제 4차 추경을 하고 3차 재난기금을 지급하면서 나라빚이 정말 급증을 했는데 올 한 해 뭐 얼마나 늘어나게 결과적으로 됐습니까? 관리 재정 수지로 보면 예. 11월까지 한 110조? 네. 110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12월 달 가봐야 이제 알겠는데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나빠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출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세금이 안 들어오는 세금이 거예요. 덜 거쳐서. 네. 근데 그 세금이라는 거는 매달 골고루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납세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딱 기말이 되면 또 예. 갑자기 들어오는 세금이 네. 있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대체로 관리 재정 수지는 연간 100조에서 110조 정도 된다고 네. 봤을 때 이건 뭐 신기록인 것이고 예, 예. 이 1년에 100조 정도만큼은 정부가 꼬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돈을 예. 마련해야 되죠. 지금 나중에 이제 빚을 갚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 그죠. 일이 되겠군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3차 추경을 들여다 보니까 예.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9조 얼마인데 예. 그 보도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5조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뭐 3조 플러스 3조 그러다가 알파였다가 5조 그러다가 9조가 됐어요. 3천억으로 근데 듣다 보니까 내년에 원래 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거기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 건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3차 재난지원금은 돈을 크게 재정 적자를 안 끌고 네.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뭐냐? 예비비에서 한 5조 정도를 아.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을 그걸로 당겨 이제 돌려 쓰는군요. 쓰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그 재정 문제는 안 그런데요. 근데 예비비를 미리 쓰면 그 그죠. 예비비를 메꿔 넣기 위해서 또 추경을 해야 해야 되겠네요. 되고 네. 또 내년 네. 내년이 되면 이제 선거도 있고 또 내후년에는 또 선거가 있으니까 이 정부는 아마 분명히 내년에도 그 추경을 해가- 모르긴 해도 한 예. 3번 정도는 또 할 걸요. 네. 예, 예. 네, 올해 10대 경제 뉴스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코로나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22년 만에 역성장. 아니 소장님, 정부는 우리 경제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전문가들의 이제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과거에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대 네. 그리고 이제 IMF 외환위기 이듬해였던 1998년도 당시 5% 넘게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 정부는 추계로는 정부는 한 마이너스 1.1% 정도 네,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역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물론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 나은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3년 연속 우리 경기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이 3.2%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예. 그리고 2018년에 2.9, 지난해가 2.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내년에 정부는 뭐 558조 원 상당의 예산을 선투입하면서 네. 상반기 조기 집행하면서 경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겠다라는 건데 예. 지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면 한 3.2%
예상하는. 기저효과 플러스 반도체 수출 등을 감안했을 경우 네. 3.2%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체감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K자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K자 회복이라면 양극화를 뭐 굉장히 말씀하시는 심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 측면에서도 올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요. 기업들도 비슷합니다. 예. 반도체 수출은 호황이었어요. BB, IG로 일컫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은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슬기롭게 이겨낸 기업들의 경우에는 잘 이겨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중후장대한 기업들, 제조업들, 서비스 업종들, 내수 업종들, 이런 조선 업종들, 이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 기여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뭐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경제 정책의 초점은 이런 경기 회복의 양극화를 좀 해소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전염병이 유행하고 나면 역사적으로 빈부격차가 아주 커졌던 사례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예. 우리 국민들 예. 뇌리 아직 생생한 충격이 IMF잖아요. 예. IMF 때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5.7 정도 돼요. 네. 근데 그게 실질 성장률이거든요. 예. 그때 물가 상승률이 한 5%쯤 됐어요. 그럼 그때 명목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7%, 0.7% 정도 돼요. 네. 근데 금년에는 지금 마이너스 1.1이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이 거의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제로 프로. 그러면 금년도의 명목 성장률을 하고 IMF가 있었을 때의 명목 성장률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IMF 때는 공무원 빼놓고는 기업, 예.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국민 전 전종이 산업군요. 그냥 전 충격을 분야. 그 정도로 그렇죠. 함께 입었어요.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충격을 입은 부분이 극소수는 아니지만 소수 자영업, 유통업, 네. 숙박업 이쪽으로만 그 집중됐잖아요. 불균형적으로 충격이 그렇죠. 나타나고. 그래서 네. IMF 때 위기는 지금하고 충격은 거의 비슷한데 퍼져 있었고 예. 이번 위기는 아주 집중된 분야에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분야의 충격은 예. IMF 때보다도 3배, 4배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예. 전 따라서 정부가 좀 과감하게 그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네.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네. 그 마이너스 역성장이라는 게 마이너스 1.1이니까 별로 뭐 충격이 OECD 덜하다? 2등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충격을 받은 분들한테는 난생에 이런 충격이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라는 거죠. 네. 사실 그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저희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빼앗긴 일자리. 정말 취준생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해다. 그런데 일자리가 대부분 사라졌는데 또 새로 가까스로 생기는 것, 정부 돈으로 생기는 것도 많았죠. 신 교수님 어떻게 그 일자리 실종 상황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령층으로 예. 보면 60세 이상만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40만 개 정도와 작년에도 늘었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한 30, 40만 개가 60세 이상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60세 이상. 네. 반면에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그냥 좀 시쳇말로 주구장창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30대, 40대, 50대의 우리 국민들은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예. 많은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경제에 이 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30만 개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한 20만 개 줄었으니까 뭐 그런데 네. 그나마 견딜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일자리 문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시고서부터 일자리 상황판 만드시고 뭐 쇼를 예. 많이 하셨는데 내년 초에 대통령 그 연두 교서가 나오시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거를 좀 들어봤으면 네. 국민이 그래도 좀 통한이 좀 덜어질 것 같아요. 네.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데 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그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는 현상. 맞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결과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취지는 좋죠.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제 굉장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시기도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초기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뭐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할 정도로 정책이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 좋은 취지가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서 지금 뭐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뭐 워라밸을 즐겨야 될 시기에 오히려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히려 임시직, 비정규직인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요. 또 빈곤층으로 전락했는데 특히나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이 빈곤층이 270만 명이 넘어섰어요. 예. 한 해 동안 55만 명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수정을 가하거나 보완을 통해서 이 기반을 좀 두텁게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서 제가 이제 K자형 회복을 얘기할 때 위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밑에 어떻게 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특히나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재정 투입의 일자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자리임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민간 부분의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늘 정치 시즌이 되면 오히려 규제를 앞세워서 표로 가는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이제 민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대면 서비스 업종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일자리로 측정받는 젊은 청춘들이 원하는 제조업 일자리까지 줄고 있다라는 건 문제입니다. 예. 사실 코로나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예. 이 정부가 되게 자랑하던 통계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상용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 네. 작년에 비해서 60만 개 늘어나고 있다. 이거 계속해서 울고 먹었거든요. 네. 제가요. 지난달 11월 달 11월. 상용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 늘었냐 봤더니 네. 3만 8천이에요. 예? 2월 달만 해도 66만 개가 늘어나던 상용 근로자가 예. 불과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3만 개인데 12월 달 통계가 이제 내년 초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상용 근로자가 코로나 이후에 60만 개 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일반적으로 좋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그렇죠. 많지 이게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상용 일자리는 탄탄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60만 개 이상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60세 이상이 30만 개가 아니라 300만 개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용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것이고요. 예. 그동안 나온 1차 지원, 2차 지원, 3차 지원이 결국은 상용 근로자를 막아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그동안 우리 한 지난 코로나 때 너무 이 이슈가 예. 이게 정치적인 이슈, 네. 검찰 개혁에 쏠려가지고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도 경제 문제를 많이 못 다뤘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꼭 짚고 갈게요. 상용 근로자가 60만 개 이상이 연초보다 줄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을 계속 쳐다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제가 예. 3년째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림 똑같아요. 예. 그림 똑같고 알겠습니다. 분석 하나도 없어요. 예. 아무도 안 봐요. 알겠습니다.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올 한 해 경제 상황을 짚어봤고요. 네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24전 24패. 올 한 해 전 국민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분야 부동산입니다. 근데 여전히 집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죠. 맞습니다.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불이니, 영끌, 네. 영끌. 그다음에 현미 빵또아네트. 아, 정말 늘 걱정했었어요. 네. 혹시나 현 정부 들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제 답습하는 게 아니냐. 네. 24전 24패입니다. 정부는 투기로 몰았어요. 다주택자를. 네. 그러면서 한 곳으로 몰았고 네. 세제 높였고 청약 규제했고 대출 규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이 다 대부분 제주하고 강원 빼고 다 투기적입니다. 그러게요. 글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임기 말 앞두고서는 이제 빵이라면 밤새서 만들어내겠다. 공급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네. 아파트나 주택이라는 거 공급하려면 4, 5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물론 공공주택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 과연 과거 김현미 장관의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정책이라 점에서 그러면 규제와 세금, 그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와 세금 강화 정책을 지속한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근데 실정이 그대로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지금 올해만 전국입니다. 전국 평균 집값이 8.3% 올랐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11% 오른 이후 예. 이제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전셋값도 평균 6.54%가 올라서 9년 만에 최고입니다. 예. 특히 뭐 집값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가시화 시작한 하반기부터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치적 논쟁이 부동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종시 특히나 수도권 또 이 이전 논란이 또 이제 재증폭이 되면서 세종시의 경우는 올해 가장 핫했습니다. 예. 집값 아파트 기준 44%가 올랐고요. 전셋값이 27%가 올랐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내년에도 이런 불안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 신세정 교수님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좀 우리가 좀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도 바뀌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고요. 이제 하나 통계를 지적할게요.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네. 마이너스 1.5입니다. 떨어졌군요. 5년 동안 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1.5입니다. 네. 박근혜 4년 동안 9.3% 올랐어요. 네. 근데 이 대통령이 누구죠?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말씀하십니까? 대통령 4년 동안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9.1% 올랐어요. 네, 서울 아파트 그래요? 기준으로. 네. 이건 뭐 아주 따라서 박근혜 이거 저희 대통령 KB 때 자료거든요. 몇 배입니까? 예.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 이명박 대통령을 데려와야 한다는 우스개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네.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저는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쪽의 아파트는 도저히 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변창흠 새 장관이 이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좀 공급을 좀 늘리는 그래서 안정을 좀 확실한 신호를 보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조금 기대도 하는 적이 있지 않을까. 그 누가 살까요? 뭐 이제 젊은 청년들을 또 위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거기에서 네. 생기는 이익을 국가가 다 회수한다고 하면 네. 누가 살까요? 음. 저는 그래서 그 서울 특히 강남 지역 쪽의 아파트 가격은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네 번째 주제 이슈를까지 보니까 굉장히 우울한 게 있는데 다섯 번째 경제 뉴스는 뭔지 한번 보고 조금 재미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네, 이 동학 개미들의 첫 승리 하니까 조금 뭐 하지만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올해 주식시장. 예.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를 꽤 했고 네. 증권거래소 한국거래소를 출입했던 기자로 외국인 징크스를 깬 첫 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3월 코로나19 발발하면서 코스피가 1,450선대까지 밀렸어요. 예. 그걸 감안하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마 통계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전 세계 증시 상승률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았어요. 좋았는데 물론 이제 뭐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입니다. 처음부터 뭐 매도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한 5만 3천 원 정도 샀다면 예. 지금 8만 원 넘었잖아요. 예, 예. 8만 1천 원이기 때문에 8만 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시장 수익률 이상, 코스피가 한 30% 올랐기 때문에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우에는 한 자릿수 정도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못 미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예. 지난해 기준 한 600만 명에서 지금 한 10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만. 우리 계좌를 주식 인구가 맞습니다. 그게 부모님들이 예. 야 우리 자녀 애들 세뱃돈 모아뒀던 쌈짓돈으로 통장을 만들어줄까?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에다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나쁘지 않아. 옆집 뭐 김대리가 투자해서 좋았다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B2,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 그 규모도 한 20조 가까이 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용- 근데 네. 지금까지는 이게 주식이 조정 없이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이자 비용 감내하면서도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빚으로 주식 투자해서 저는 이제 시장을 이긴 걸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투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리고 네.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때 예, 상당히 위험하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사들이 올해 증시 전망을 보니까 하단이 1,850이었어요. 올해 이미 1,400에서 뚫렸잖아요. 예, 예. 상단이 2,500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미 2,800이 넘었잖아요. 훌쩍 넘었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은 그냥 이제 참고용이면 좋겠다. 네. 내년 벌써 3,300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 근데 뭐 3,300. 지금 마지막 날 이 개인들이 산 거, 개미들이 산 걸 보면 내년에도 굉장히 낙관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 젊은 분들한테 예. 제가 2007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007년. 네. 네. 금융위기 전에. 2007년이 네. 금융위기 전인데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2000까지 갔거든요. 네. 금융위기 전에. 네.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때 모든 사람들이 3000 간다 그랬어요. 그때 대선에 나왔던 후보조차도 예. 이명박과 박근혜 후보조차도 3000 간다, 가야만 한다 해서 그때 아마 마감하는 날 그 증시 가가지고 그 막 삐라 뿌리고 그런 걸 맞는 걸 제가 예. 기억이 나는데 네. 2007년도에 주가가 폭등한 거는 2006년도, 7년도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도 막 그 서브프라임 위기 터지기 전에 네. 부동산 막 폭등할 때거든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2007년도 그 거품이 2008년도 꺼지는 것을 보고 그 900대까지 갔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역사는 반복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과욕하지 마시라. 과욕하다가는 네. 예. 이 소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신용융자 빚 잔액이 거의 20조 가까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만약에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렇죠. 굉장히 큰 곤궁을 당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자금력이 풍부한 예. 분들이 예. 갖고 있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네. 버틸 여력이 있지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한 10% 20%의 돈만 가지고 네. 신용 투자를 한 분들은 10%만 내려와도 안 팔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려버린단 말이에요. 내년에 혹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면 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 내지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과거에 긴축 발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구태 위험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관들은 순식간에 돈을 빼거든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응의 영역입니다. 개인들은 대응이 안 돼요. 개인들은 지금도 내리면 조정받으면 바로 사거든요. 예. 아니 나는 못 샀어. 나는 조정받을 줄 알고 오히려 과거에 지금 웃는 분들은 주식을 갖고 계속 팔지 않고 갖고 계신 분이지 중간에 탈출하신 분들은 울고 있어요.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돈 벌라고 해서 버텨야 되는데 네, 네.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박스피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2,400선 넘어오니까 개인들은 매도했어요. 오히려 인버스라고 해서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도 꽤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겠는데 그러나 돈으로 간 것, 이 자산 가치 버블이라는 건 언젠가 꺼지고요. 이 자산이 투자 소비로 연결돼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버블은 타이밍의 문제일 뿐 해소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과연 지금까지 이 박스피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레벨업돼서 저점이 2,400선이 될 수 있느냐, 요걸 한번 봐야 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달러와의 흐름. 달러화가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약세가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미 미국과 유럽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 만에 하나 진짜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백신 접종이 60% 이상 완료됐을 경우에 백신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재워진다면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연준이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벌써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흐름이 내년 증시의 최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10대 경제 뉴스 6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희의 유산. 네, 지난 10월이었죠.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는데 제게 큰 별이 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제2 창업 선언하시면서 삼성 컨트롤 타워를 잡은 게
1987년 12월 1일이거든요. 제 그 취임식 하는 날 현장에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제2창업을 하시면서 세계 초인류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삼성맨이었지만 되게 사실 피식 웃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TV는 리모컨을 작동시킬 때 정확하게 센서에다가 쏘지 않으면 리모컨이 작동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일제는 뒤로 쏴도 막 작동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던 네. 시절이 리모컨에 있었는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요, 100% 일본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리모컨에 관한 한 세계 1위가 이제 일본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초인류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웃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미국 여행을 가가지고 좀 비싼 호텔에 가서 인데 하루에 한 600불 정도 하는 건데 예. 방 안에 전부 삼성 삼성 TV?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요 그 텔레비는 삼성이 인류 네. 세계 인류거든요. 뭐 삼성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LG도 지금 뭐 패널이나 반도체나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세계 1위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1위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주장하신 분이 그분이었고 네. 대부분의 그 꿈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러니까 1등 DNA를 좀 남기고 떠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우리 있겠죠.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엄청나게 네. 줬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박세리가 그때 칠 때 네. 이게 모자에 삼성 마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속으로 야 저게 어울리는가 했는데 결국은 박세리가 1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는 어떤 그런 안목이라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런 안목을 초월한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떠났는데 아들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금 심각한 사법적인 리스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이제 9년을 구형을 해서 내년 1월 18일이면 최종 선고가 나오는데 참 어제 그 잠깐 눈물을 흘리면서 진술을 하는 거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일단 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뭐 이야기 못 하는 거죠. 또 정부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되게 법원 판결을 되게 두둔하더니 최근에는 또 아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은 법원 판결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 못 하는 건데 저는 이재용 회장이 정말 과거와는 다른 삼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 안에도 문제 사실 많거든요.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구태의연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싹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건희 회장님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에 있어 보시면 아시지만은 삼성에서는 절대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못 돼요. 그리고 지방세를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대구 회사라고 하죠. 네. 가보면 우리가, 호남 사람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그야말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면 뭐 얼굴이 까맣든 얼굴이 뭐 누렇든 상관없이 쓰는 그런 글로벌한 회사가 되어주는데 예.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떻게 판결이 나든지 간에 이재용 회장이 은퇴하는 날 정말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보다 훌륭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아직 숙제는 저는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삼성이 돼야 될까요? 맞아요. 뭐 예. 사법 리스크는 피할 수 없죠. 있다면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예전과는 달라진 시각으로 삼성을 보고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안 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이게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기업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용 본인 리스크에 국한돼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문제는 사실은 상속 자금을 제대로 잘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승계 과정에서 뭐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부터 시작을 네.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건희 회장이 유산을 두 가지로 꼴하면 자산적인 의미과 지적재산 의미, 유산의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뭐 주식상속세만 11조 원 플러스 네. 부동산 현금 미술품 1조 원입니다. 뭐 이것도 역대급이지만 그러나 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앞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브라운관 배불뚝이 TV가 사실은 소니나 일본이 정말 1등 1당시에 벌써 그 당시에 밑에 사람들한테 언젠가는 둘둘만은 이제 롤러블 TV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사재를 들여서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서 들어와서 이제 특화시켜서 일본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뭐냐? 왜 삼성한테
TV 기술과 반도체 기술을 줘서 추월당하게 하느냐 이게 가장 뼈아픈 거거든요. 그러려면 미래를 보는 해안을 과연 아버지 이건희 회장만큼 이재용 회장이 보여줘야지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하나의 해법으로 물론 뭐 10억 이상의 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사회 기업, 재단을 통한 사회 환원 그동안에 이제 불법적인 모습으로 사실은 상속세 얼마 내지 않았어요. 네. 한 60억 원 정도 낸 거 다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거의 한 뭐 10몇 조 이상의 자산가거든요. 네.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사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삼성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제 보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거듭나겠다, 만들겠다, 뭐 이런 데 다짐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 얘기고요. 7번째 경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배신. 정말 올 한 해 옵티머스 라임 아직 뭐 수사도 덜 끝났고 피해자들의 워낙 지금 고통이 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좁게 보면 그 두 펀드의 문제지만 예. 조금 넓게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 또는 조금 더 넓게 보면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은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거든요. 네. 어떤 투자의 어떤 적절성이나 수익성이나 그 정보의 정확성을 뭐 분간할 재능이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죄라면 돈밖에 없거든요. 예. 그걸 이용해서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예. 사기를 치거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자금을 굴리거나 해서 결국은 갈치 아닌 갈치를 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금융당국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갖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분들이 정말 정확한 정보에서 정당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거예요. 정부도 소홀했지만 판매 회사들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과당 경쟁 아니겠어요? 수익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고객들이 희생을 당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자업자득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는 이 펀드를 단지 지금 사모펀드 시장만 보고 있는데 사모펀드 미운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네. 전체 흙탕물을 흩트리면서 공모 시장이 죽고 있거든요. 공모펀드는 우리가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적절하게 유인할 수 있는 이제 통로가 돼야 되는 창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이걸 방관하고 있어요. 이제 세제 혜택도 많이 줄였고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낮고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오히려 사모펀드 시장이 더 커지고 규제 완화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고 있는데 사실은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지난해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상품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연 3, 4% 주는 중금리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에서 버젓이 팔았어요. 불안전 판매가 난무했고요. 올해 특히나 옵티머스와 리만에서는 뭐 5천억 원, 1조 5천억 원 환매를 갑자기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정관계 로비 의혹부터 금감원까지 가세한 이런 의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런 게 늘 보면 오늘 보면 금융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창구에서 판 은행 내지는 증권사만 지금 이제 뭐 현금은 어느 정도 배상해라. 예. 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네. 이렇게 꼬리 자르고 사건이 잊혀질 사건이 아니다. 예. 몸통부터 파악을 해서 수차례 금융당국도 수차례 문제가 됐고 이걸 방관한 책임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이제 와서 230여 곳에 달하는 만여 개 이제 사모펀드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 답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전액 배상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촉발한 그리고 관리 감독을 부실한 감독 당국도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뭐 판매사의 과당 경쟁 또 감독 당국의 뒷북치기와 함께 이 돈을 맡기는 분들도 이자를 조금 더 주면 거기에 반드시 이상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판매사는 판매를 하면 뭐가 떨어진 떡고물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떡고물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아도 이야기를 잘 알려주지 않는데. 않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판매하시는 분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별의별 업무를 다 하면서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판매사는 저는 책임을 물리는 것이 저는 그건 좀 억울한 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당국, 예, 금융 감독 당국. 당국이 이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고요. 어. 전 왜 책임을 안 지는지 모르겠어요. 금융감독원장이나 또는 뭐 금융위원회. 네, 위원- 금융위원회나 예, 나와서 정말 죄송하다. 일본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일본 이야기하면 또 난리가 날 텐데 일본 사람들은 그냥 나와서 90도로 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그러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 무심하시다. 음. 사람이 먼저다고 하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잃어버리시는 분에 대해서는 예. 이 뭐 돈이 많아서 뭐 별로 안 안타까우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분들이 직장이 없어서 그것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보호해주는 체계가 우리나라가 너무 허술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피해 배상 문제 아직 남아 있는데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본물 터진 반기업법. 자, 혹자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지만 또 혹자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통과가 됐어요. 맞습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기업을 옥죄하는 법이다 예. 내지는 당연히 있어야 될 법이 왜 지금 생기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들은 이제 상법, 다중대표 소송제와 3% 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양보한 것도 있어요. 뭐 이제 합산해서 개별로 이제 룰을 좀 완화해 준다든가 특수관계인과 대주주들. 그렇습니다. 네. 공정거래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그냥 공정이 단독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법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시민단체에서는 왜 이게 좀 후퇴됐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규제라는 건 사실 일자리와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선거 시즌이 되면 여야, 야도 반대할 것 같더니 오히려 여쪽에 좀 찬성 쪽에 좀 기울면서 예. 여야 할 것 없이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처럼 사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서 유탄한 기업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 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뉴딜 펀드 만들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만들어서 규제 없이 정말 모험적으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양하게 내놨는데 이게 단지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처럼 규제 총량제, 한계 규제를 만들어냈다면 한계 규제는 다시 완화하는 방식의 이제 방법도 모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말로 좋은 일자리들이 다 해외에 나가버리는 오히려 우리가 일자리를 밖으로 내쫓기는 일은 아닌가라는 것도 되새겨볼 만합니다. 뭐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를 오늘 계속 내고 있는데 한국 기업만 이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좀 제발 걷어달라 이런 호소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의 공정거래법 상법 그다음에 금융그룹 감독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가 주장한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예. 이게 악용되거나 남용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라.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해서 그 불필요하게 기업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방어 조치들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비단 이 법뿐만이가 아니고 그 전에 대한민국 그 국회가 만든 법이 다 그래요. 예. 그냥 일장만 총칙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론을 만들어 놓질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기업인들과 만나서 기업인들 얘기를 들었는데도 실제 그런 얘기를 받아주질 않았군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퇴색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또 뭐 노조에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이야기하고 있는 보완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주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을 많이 닫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문제는 사실상 스무스하게 타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 처리를 하고 밀어붙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네. 사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더라고요. 특히 중소기업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에게 뭔가 좀 통과시키자 내년 초에. 이번 지금 임시국회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일단은 피해의 최고 책임자를 어디까지 갖고 갈 거냐. 대표에게 주는 거예요. 대표하고 그다음에 정부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까지 물릴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되게 소극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피해 보상에 대한 한도를 설정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되게 이제 민감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솔직히 이렇거든요. 피해가 안 나면 법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피해가 안 나면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법의 포인트도 누구를 최고 책임자까지 물릴 거냐, 손해배상을 얼마로 할 거냐, 그게 쟁점이 되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하는데 조직적으로 피해 예방에 그래서 더 그러죠. 기울을 기울 수 그래서 있는. 저는 법의 이름이 매우 불쾌하다는 거예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아니고 중대재해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 해서 예방에 좀 방점을 두고 그 예방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상이나 자금상의 혜택을 주어서 중대재해를 없애는 쪽으로 방점이 가야지 피해자가 죽고 나서는 아니 뭐 사장이 됐든 장관이 됐든 그 감옥에 넣는다고 뭔 보탬이- 기업들도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처벌보다는 예방에 훨씬 예방에 더 노력을 방점을 기울일 수 있도록 두고 해달라는 정부 게 이제 그렇죠. 기업의 요구입니다. 네. 자, 9번째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 합병이죠. 산업은행이 주도한 이 두 항공사의 합병. 뭐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고 둘 다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어떻게 성공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이 내세우는 논리는 기간 산업이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뭐 여러 번 매물로 내놨는데 손들은 데가 없다더라. 그런데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 보면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주고 돈 대주고 유상증자 시키고 그걸 또 편입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영권 분정에서 이 누나인 주연아 이제 부사장보다는 유리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이제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타격도 물론 있겠지만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순리를 보게 되면 네. 나서서 이제 현대 뭐 현정은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재를 먼저 털고 자기가 이제 책임을 일정 부분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에 손을 벌렸는데 여기는 사재 출연 없이 바로 혈세가 투입이 됩니다. 여기도 과도한 부채도 문제예요. 여기 지금 산업은행이 한진칼이 8천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예. 그걸로 다시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부채가 잠재적 부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부채가 23조 원 가까이 되고요. 아시아나가 12조 원입니다. 이게 항공산업이 되살아나기 전까지 특히나 1년 이내 갚아야 될 부채가 이제 10조 원 넘게 달하기 때문에 이 승인 과정도 문제예요. 독과점 논란. 국내 항공사 거의 60,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요금, 서비스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과대한 부채 문제에 대해서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건 아닌지 이 결국 이제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마 승인 과정, 결합 심사에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 교수님, 뭐 10번째 키워드로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네. 마지막 키워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예. 비트코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비트코인 코인. 3년 만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가즈아. 비트코인. 예, 지금 뭐- 주식 시장 못지않은 열기를 보이고 있는 게 또 비트코인입니다. 뭐 오늘 시세를 보니까 3,200만 원을 넘어서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던데 넘었다가 지금 다시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 투기죠. 이해가 됩니까? 과열이죠. 한마디로 과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두 개가 이제 조금 섞여 있는데요. 예. 비트코인이 개발되게 되는 기술적인 발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술. 그 네.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저게 지금 붙어서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데 네. 쭉 보시면 이거 읽히지만은 한동안 변동이 없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예, 뛰었거든요. 네. 지금 저는 과열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렇게 오를 만한 또 이유도 있기 때문에 꼭 과열이라고만 볼 수 그러니까 없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올라갈 네. 거라고 믿으면 그게 과열인 거죠. 예. 저는 그래서 걱정스럽다. 네. 걱정스럽고 우리 젊은 분들이 물론 요즘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도 뭐 60대가 막 붙는다고 합디다마는 대부분이 젊은 세대라고 봤을 때
젊은 세대들이 정말 그 건전하게 재산을 형성해야 할 때 저런 것에 어떤 재미를 보신다고 하면 저는 나중에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자산 관리 네. 차원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네. 정부는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투자가 너무 과열되지 않는가. 전 좀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 소장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에 어떤 타당한 이유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분석에 물론 대해서는 이유는 동의하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제한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8, 90%가 채굴이 됐고요. 점점 갈수록 어렵습니다. 게다가 페이팔이라는 유료 결제 업체가 요걸 갖고 이제 결제 가능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이게 예금자 보호된 상품 아니에요. 오늘 3,200인데 내일 제로 됐다고 해서 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 기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유망하지만 그걸 보관하고는 거래소가 허술합니다. 또 하나가 여기 종목 분석 보고서가 없어요. 과열을 시키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이 과열 제도, 해석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 정부가 또 만에 하나 중앙 정부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게 되면 민간 차원의 화폐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투자 고려하시는 분 내가 뭐 단기 급한데 수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시는 거 위험합니다. 지금도 보면 한두 개 100여 개가 넘는 화폐 가운데 오르는 건 비트코인이에요. 나머지 이제 잡코인들의 경우에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가격 상승에 대해서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좀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이제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요즘 그 영끌 경우를 보면 일단 오르면 다 그냥 그 개미같이 달려들거든요. 이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차원에서 미국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2년 전부터 선물 상장이 됐어요. 예. 이 선물이 상장돼 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개인은 오를 때만 먹을 수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하락에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개 키워드로 올해를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명예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